전쟁은 끝났지만 제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날의 폭발음이 귓가를 울립니다. 이스라엘 공군 구조 장교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제 남편과 딸은 구하지 못했죠. 7살 라헬의 마지막 미소가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군인으로서의 훈련뿐이었어요. 한국, 그것은 제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소에서 보여준 사진 속 말없는 남자 박진호와의 새 출발. 한국말도 문화도 모르는 채 강원도 산골로 향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맛비가 산을 무너뜨리고 마을이 고립되었을 때 제가 이스라엘 군에서 배운 모든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와 함께 라디오를 켜고 로프를 메고 노인들을 구조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이곳에서 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그때 응급실에서 뜻밖의 통보가 왔어요. 코엔 씨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의 가족 찾기 DNA 결과. 어머니, 이 아이가.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일까요? 한국 산골에서 제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대한민국을 제 두 번째 조국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맑고 화창했죠. 텔아비브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라헬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남편 다비드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고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다비드가 물었습니다. 응급훈련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라헬이랑 저녁 먹고 있어. 제가 대답했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지 3시간 후 긴급 호출이 왔어요.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구조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로요. 코엔 중위 이쪽입니다. 동료가 불렀어요.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우리 집 아파트였습니다. 무너진 벽과 검은 연기.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라헬, 다비드,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수색했지만 결국 찾은 건 라헬의 작은 빨간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다비드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라헬은, 아이의 유해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폭발로 인한 화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장례식 날 제 영혼도 함께 묻힌 것 같았습니다. 군 복귀 후에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폭발음, 불타는 건물, 라헬의 빨간 신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죠. 6개월 후 저는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모든 것이 그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매일 출근길에 그 건물 앞을 지나야 했고 모든 거리에는 라헬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디나 어디로 갈 거야? 친구 미리암이 물었어요. 멀리. 아주 멀리. 제가 대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공항 근처 카페에서 국제결혼소개소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새 출발, 새 나라, 새 인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소개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시골 농부들 사진을 보여주었죠. 여러 나라 중에서 왜 한국이었을까요? 아마도 한국이 제가 아는 그 어떤 곳과도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경. 기억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 이 사람은 어떠세요? 박진호 씨, 54세, 강원도 과수원 운영자예요.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모든 짐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2023년 2월 강원도 정선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3시간 넘게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박진호는 사진보다도 말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죠. 진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우리의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집은 산비탈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섞인 구조였습니다. 뒤로는 사과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죠. 진호 씨는 저를 안채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필요한 건 말하고. 짧은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가구들과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웠습니다. 제 방 옆에는 다른 방이 있었고 그곳이 진호 씨의 방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지내는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공무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신부, 그것도 이스라엘 출신이라니 꽤 특이한 조합이었겠죠. 아디나 씨, 한국어 배우실 건가요?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네, 배울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을에 다문화 센터가 있어요. 수업도 있고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진호 씨와 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이미 과수원에 나가 있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교류는 식탁 위에 놓인 메모뿐이었죠. 오후에 배추 사러 읍내 갑니다. 저녁 식사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주 3회 수업을 듣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됐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과수원 근처를 달리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어요. 이방인, 그것도 중동에서 온 군인 출신이라니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을 보냈죠. 시장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가게에서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물었죠. 결혼 소개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진호 씨가 드디어 결혼했군요. 좋은 사람이에요. 말이 없을 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씨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 임도 정비 시작해요.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 그가 말했습니다. 도울 일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수로 점검해야 해요. 혼자 하기 힘든데. 그렇게 우리의 첫 공동 작업이 시작됐어요. 비록 서툰 한국어와 짧은 대화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딘가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저는 군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의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생존의 비결이죠. 한국에서의 새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처음엔 낯선 길이 두려웠지만 매일 같은 코스를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귀가 후에는 집 주변 배수로를 점검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갑작스러운 홍수가 위험했기에 물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호 씨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낙엽을 치우고 돌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수로가 막히면 큰 비 올 때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산사태 있었어요. 진호 씨가 짧게 대답했죠. 오전 시간은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받침의 발음이 어려웠지만 군에서 암호 해독 훈련을 받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단어장에 새 단어를 적고 문장을 만들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끔 진호 씨가 지나가다 제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어요. 어와 오 발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는 이렇게, 오는 이렇게. 오후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요리밖에 할 줄 몰랐기에 처음엔 진호 씨가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죠. 그래도 점점 한국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고 다문화센터에서 배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낯선 집의 천장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라헬의 웃음소리, 다비드의 손길이 그리워 몸을 웅크리고 울기도 했죠. 가끔은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악몽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진호 씨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물 마시러.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진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우리는 밤중에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침묵 속에서도 어딘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도 그의 이야기를 캐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읍내 가요. 같이 갈래요? 어느 날 아침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죠. 읍내 시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아직도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진호 씨와 함께 있어서인지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 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구조대. 제가 대답했죠. 아이고,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구나.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저는 매일 규율을 지키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단 한 가지, 밤의 고통만큼은 이겨낼 수 없었지만 낮의 시간은 점점 견고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나무에는 꽃이 피고 마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도 점점 한국어가 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진호 씨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읍내 식당에서 일손 구한다는데 관심 있어요? 식당요? 어떤 일인가요? 제가 물었죠. 장말순 할머니 식당이에요. 점심시간에 손님 많아서 도움이 필요하대요.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에 더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호 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에 내렸어요. 아, 와줘서 고마워. 진호가 외국인 부인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네. 장말순 할머니는 77세라고 하기엔 너무 정정하셨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그릇 닦고 테이블 정리하는 거 도와줘. 나중에 주문도 받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일에 적응했습니다.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습관이 여기서도 도움이 됐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지만 간혹 등산객이나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래. 진호네 각시 맞아? 군인 출신이라던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 러시가 끝나고 한숨 돌렸을 때 장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배고프지? 뭐 먹을래?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 근데 오늘은 된장찌개만 있네. 먹어봐. 된장찌개를 먹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수프가 있는데. 할머니, 제가 이스라엘 음식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뭔데? 샥슈카라고 토마토 소스의 계란푼 요리예요. 맛있어요. 장말순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재료를 살펴봤어요. 토마토, 양파, 마늘, 계란. 다행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요리 솜씨를 발휘해 샥슈카를 만들기 시작했죠. 향긋한 냄새가 퍼지자 장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가 좋네. 샥슈카예요. 이스라엘 아침 식사인데 점심이나 저녁에도 먹어요. 완성된 요리를 할머니께 맛보여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이거 맛있네. 매콤하고 새콤하고. 그날 오후 장말순 할머니는 제가 만든 샥슈카를 오늘의 특별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손님들도 한번 맛보고는 놀라워했죠. 이게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스라엘 음식이래. 아디나가 만들었대. 며칠 후 행복식당에는 아디나의 이스라엘 특별 메뉴라는 작은 칠판이 생겼습니다. 샥슈카뿐만 아니라 후무스, 타이니, 피타 빵까지. 점점 메뉴가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일부러 이스라엘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디나 내일도 와줄 수 있어? 장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월급은 적지만 우리 식당에 내가 필요해. 그렇게 저는 행복식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진호 씨의 과수원 일을 돕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이곳에서도 이어졌지만 이제는 웃음과 대화가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디나로 불렸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길에서도 인사를 건네고 가게에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장맛비가 시작되려나 봐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많이 오나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이 올 거래요. 걱정돼요.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비가 우리 마을에 그리고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날 밤 10시경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군 생활에서 길러진 제 촉각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번쩍 일어났습니다. 마치 폭발음 같았어요. 순간 이스라엘의 그날이 떠올랐지만 이내 현실을 인식했죠. 빗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디나 씨, 진호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네,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산사태가 난 것 같아요. 마을로 가봐야 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과수원 위쪽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쏟아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로 가는 길이 끊겼어요.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산길로요. 위험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에서도 많이 겪었죠. 재난 상황에서의 판단, 그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가방에 구급약과 로프, 손전등, 물 넣어주세요. 제 군용 배낭도 있어요. 진호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준비를 마치고 산길로 향했어요. 진흙탕이 된 좁은 길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쪽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의용 소방대장 이성배입니다. 누구 계십니까?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호입니다. 아내와 함께 산길로 내려왔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호 씨, 다행이네요. 읍내로 가는 도로가 끊겼고 마을 아래쪽이 침수됐습니다. 노인분들 몇 분이 아직 집에 고립돼 계시고요. 저는 진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어디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회관에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성배 대장이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 산에서 내려왔군요. 다행입니다. 네, 이쪽은 제 아내 아디나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마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3군데가 침수됐고 2집이 고립된 상태였죠. 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구조장교로 일했거든요. 이성배 대장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조 장교요? 네, 재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했어요.
산사태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성배 대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통신망이 중요해요. 마을 전체와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 안 되면 무전기라도. 청년 농업인 이마늘이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드론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팀을 나눠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계신 곳부터 구조해야 해요. 저는 군에서 훈련받은 대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용 소방대를 3팀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팀은 드론으로 상황 파악, 두 번째 팀은 고립된 주민 구조, 세 번째 팀은 임시 대피소 운영이었죠. 사다리는 40일 각도 원칙을 지켜주세요. 너무 가파르면 위험합니다. 로프는 이중으로 매고 통신은 항상 유지하세요. 의용 소방대원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지시가 명확하고 실용적이란 걸 깨닫고는 곧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늘의 드론이 날아올라 마을 전체 상황을 파악했고 저는 영상을 보며 구조 계획을 세웠어요. 김할머니 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먼저 가야 해요. 이성배 대장과 저는 구조팀을 이끌고 김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집 주변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어요. 할머니, 구조하러 왔습니다. 이성배 대장이 외쳤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어요. 집 안에서 김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말했어요. 창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문을 열면 물이 더 들어갈 거예요. 저는 로프를 메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리가 좀 아픈데.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원들이 도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소로 모셨어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밤새 비는 계속되었지만 구조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모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고 임시 대피소에서는 따뜻한 음식과 담요가 제공됐습니다. 해가 뜰 무렵 비가 잦아들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구조자로 보는 눈빛이었죠. 아디나 씨 덕분에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요. 이성배 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함께 했잖아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았을 때 진호 씨가 다가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을을 구한 그 밤이 제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던 거죠. 장맛비 이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길과 침수된 집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외로 제가 있었습니다. 아디나, 이쪽 배수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성배 대장이 물었습니다. 경사도를 조금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5도 정도면 물이 잘 빠져요. 그렇군. 역시 군인 출신은 다르네. 저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마을 복구에 적용했습니다. 배수로 설계, 안전 시스템 점검, 대피 경로 설정. 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진호 씨의 과수원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비로 인해 일부 사과나무가 쓰러졌고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가 막혔어요. 저와 진호 씨는 함께 과수원을 정비했습니다. 이 사다리 너무 가파르네요. 위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썼는데. 사다리는 40일 원칙이 있어요. 높이 4m면 바닥에서 1m 떨어져야 안전해요. 이건 너무 가파라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다리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각도를 조정했어요. 또한 과수원 전체에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여러 곳에 비치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혼자 작업할 때도 안전해요. 제가 설명했죠. 군대에서 이런 것도 배워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안전은 기본이에요. 특히 구조 임무에서는요.
작업을 마친 후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 했어요? 구체적으로요. 처음으로 그가 제 과거에 관심을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군 구조 장교였어요. 재난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의료 지원도 했죠. 폭발 사고, 산사태, 홍수. 많은 상황을 겪었어요. 위험한 일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진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읍내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몇 시간 후 진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마을회관에 AED 설치하려고요. 아디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 의용 소방대 회의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의 필요성을 언급했었거든요. 진호 씨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고마워요. 정말 중요한 장비예요. 심정지 환자 살릴 수 있어요. 아디나가 필요하다면 중요한 거겠죠. 다음 날 우리는 마을회관에 AED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했어요. 패드는 이렇게 붙이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분석해요. 지시에 따라주세요. 와, 이거 정말 쉽네요. 왜 진작 설치 안 했지? 이제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성배 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디나 씨, 의용 소방대 합류할 생각 없어요? 우리에게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의용 소방대에 합류한다고요? 하지만 이성배 대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 씨에게 이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의용 소방대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아디나가 원하면.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아직 한국말도 서툴러요. 그래도 아디나는 이미 마을의 일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의용 소방대에 합류했습니다. 매주 훈련에 참여하고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았어요. 군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 새롭게 가치를 발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청년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시작했어요. 로프 매듭법, 응급처치, 대피 요령. 이스라엘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들이 이곳에서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디나 선생님, 이 매듭 정말 단단하네요. 네, 이 매듭은 인명 구조에도 쓰이는 거예요. 사람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집에 초대해주기도 했어요. 행복식당에서도 제 이스라엘 요리 코너가 정식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과수원의 사과들은 빨갛게 익어가고 마을은 추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도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가 갑자기 과수원에서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행복식당에서 점심 서비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마늘이었죠. 아디나 씨, 빨리 과수원으로 와주세요. 진호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즉시 과수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진호 씨는 사과나무 아래 누워 있었고 이마늘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쓰러졌어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제 군 훈련이 즉시 발동됐습니다. 진호 씨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빠른 맥박, 창백한 안색. 심장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119 불렀어요? 네, 오는 중이에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진호 씨의 상체를 약간 높이고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드렸어요.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시켰습니다. 진호 씨 괜찮아요? 제 말 들리죠? 곧 구급차가 와요. 조금만 참아요. 진호 씨의 눈이 희미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진호 씨를 실었어요. 저도 함께 탔죠. 병력이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과로하셨어요. 정성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신속하게 진호 씨를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달라야만 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합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뭐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O형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B형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진호 씨는 O형이라고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환자분 신분증 있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제 가방에서 진호 씨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에도 확인해 보니 B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진호 씨가 O형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드물게 나눈 대화 중에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디나는 무슨 혈액형이에요? 저는 O형이에요. 진호 씨는요? 저도 O형이에요.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진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면회하실 수 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진호 씨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진호 씨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그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B형이요. 왜요? 아니, 제가 착각했나 봐요. O형이라고 기억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호 씨의 눈빛 말투.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건강이 우선이었죠. 좀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물었어요. 박진호 씨, 1969년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 있으시네요. 2010년 정선병원에서요. 아, 네, 맞아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진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한 번 있었던 일이라.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호 씨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강 문제를 숨긴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장말순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진호 씨가 잠든 사이 할머니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가 어떻게 지내나? 많이 좋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이틀 더 있다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아디나 진호가 과거에 대해 많이 말했어? 아니요, 거의 안 했어요. 왜요? 그럴 줄 알았어. 진호는 항상 그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지. 할머니의 눈빛이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나요?
장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줄 게 있어. 오래된 이야기야. 병원에서 나오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 그날 저녁 진호 씨 옆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지? 진호 씨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도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 계약 결혼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호 씨는 제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없었죠. 진호 씨가 퇴원한 지 이틀 후 저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주셨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디나.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진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계약 관계였지만 이제는 존중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어요. 진호 씨는 말은 적지만 책임감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진호는 정말 책임감 강한 아이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할머니는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이건 1987년 정선 장터 화재 때 일이야. 할머니가 내민 신문 스크랩에는 정선 장터 대형 화재, 5명 사망 3명 실종이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37년 전의 일이었죠. 이게 진호 씨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진호는 원래 진호가 아니었어. 그 아이 본명은 김진호야.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진호 씨의 성이 박이 아니라 김이라고요? 그 화재 때 진호의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 부모님과 여동생. 진호만 학교에 갔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살았지. 당시 18살이었어. 신문 사진을 보니 불에 탄 건물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 진호 씨였을까요? 그럼 왜 성이 박으로 바뀌었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화재 이후 진호는 완전히 달라졌어. 말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모두가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요. 1년 후 다른 이름으로 돌아왔어. 박진호라는 이름으로. 성인이 됐으니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었고. 산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지. 과수원 일도 그때부터 시작했어.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이건 진호의 아버지 김영철 씨야. 6.25 전쟁 참전 용사였어. 진호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지.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 손수건, 그리고 조그만 군인 인형이 있었어요. 이건 진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야. 화재 전에 내가 맡아두고 있었지. 근데 진호가 돌아온 후에도 찾아가지 않았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진호는 내 아들이야. 충격적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럼 왜? 내가 진호 어머니의 언니였어. 동생이 결혼할 때 나는 이미 혼자가 됐지. 그래서 진호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화재로 동생 가족을 잃고 진호마저 사라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 왜 돌아온 진호 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호가 원하지 않았어. 돌아왔을 때 내게 말했지. 이모, 이제 김진호는 죽었어요. 저는 박진호입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몰라. 다들 멀리서 온 친척이라고만 알고 있지. 하지만 진호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걸 보니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할머니, 그럼 혈액형 이야기도. 그래, 진호는 O형이 아니라 B형이야. 병원 기록도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지. 예전 김진호의 기록과 지금의 박진호 기록이 달라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 가끔 보이던 깊은 슬픔의 눈빛,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던 이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진호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마. 진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호 씨와 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만난 이유. 어쩌면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저는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피해 도망쳤고 진호 씨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바꾸며 과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호 씨는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뵈러 갔다 왔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할머니의 말처럼 기다릴까? 그냥 진호 씨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진호 씨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만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라헬과 다비드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어요. 라헬이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이제 새 가족을 찾았네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적십 자사에서였어요. 대한적십 자사에서 온 전화는 처음에는 평범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코엔 아디나 씨 되십니까? 저희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지역 다문화 가정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 해서요. 평범한 건강검진 안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화는 종종 받곤 했으니까요. 네, 좋아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정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특히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DNA 검사라니. DNA 검사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적십 자사에서 진행하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서비스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의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평범한 검진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헬. 내 딸의 유해는 확인되지 않았었죠. 미약한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국제 적십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됩니다. 전 세계 실종자, 재난 피해자, 이산 가족 데이터와 비교되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호 씨에게 건강검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진호 씨, 건강검진 받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심장 문제가 있으셨으니까. 굳이 내가 가야 해요? 아디나만 가도 되잖아요.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부부 할인도 있대요. 알겠어요. 당일 우리는 정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말없이 따라왔어요. 보건소에는 여러 다문화 가정 부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검진 과정은 일반적이었어요.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마지막에 DNA 샘플 채취가 있었습니다. 구강 안쪽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간단한 절차였죠. 이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2주 후에 나오고 DNA 분석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진호 씨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장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진호 씨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아디나, 혹시 장말순이 뭐 얘기했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할머니 만나고 온 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호 씨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진호 씨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찍힌 사진, 군복을 입은 남자, 교복을 입은 소년. 제 가족이에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열어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수진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며 진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은 일,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라졌다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장말순 할머니가 사실은 그의 이모라는 것까지. 왜 지금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아디나가 제 곁에 있어주길 바라서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계약이 아닌 진짜 관계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호 씨의 심장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DNA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코엔 아디나 씨, 저희 보건소인데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갈 수 있어요. 혹시 특별한 결과라도 있나요? 네, 좀 특이한 결과가 있어서요.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진호 씨와 함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두 분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호 씨와 장말순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 직계 혈족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모자 관계죠. 진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말순 할머니는 제 이모시라고. DNA 분석 결과는 99.9% 정확합니다. 장말순 씨는 박진호 씨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장말순 할머니가 진호 씨의 이모가 아니라 친어머니였다니.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진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진호 씨, 37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어. 할머니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곧장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난 후였기에 손님은 없었어요. 장말순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야, 제가 할머니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37년 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할머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호 씨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고 전쟁 트라우마로 폭력적이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남편이 찾아내자 어쩔 수 없이 동생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합니다. 진호야, 내 아버지가 널 찾아다닐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동생이 너를 입양한 것처럼 꾸몄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나는 또다시 너를 잃는 줄 알았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의 정체성, 장말순 할머니의 비밀.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코엔 아디나 씨? 저희 대한적십자사 가족 찾기 담당자입니다.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의아했지만 지금은 진호 씨의 가족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해외에서 귀하의 DNA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라헬? 그럴 리가.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진호 씨와 할머니는 여전히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37년의 시간을 메우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진호 씨는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찾았고, 그렇다면 저도 혹시? 아니, 너무 비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적십자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엔 씨 앉으세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의 DNA가. 어머니, 이 아이의 DNA가 일치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DNA 일치율 99.97%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녀 관계를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 딸은 폭발 사고로. 담당자는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3월 텔아비브 폭발 사고 당시 부상자 중 신원 미상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치료를 받았고 몇 개월 후 한국의 한 국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이요?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 적십자에서 소녀의 DNA를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지만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됐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라헬, 제 딸이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한국에?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의 햇살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이름은 한빛으로 불리고 있어요. 현재 7살입니다. 한빛. 이스라엘어 라헬의 의미와 비슷했어요. 빛이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빛은 폭발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기억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어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제 딸이에요.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내일 서울로 가는 일정을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라헬이 살아있다니. 2년 동안 저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서 저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하자 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적십자사예요. 진호 씨. 믿기 힘든 일이 있어요. 진호 씨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텔아비브 폭발 사고, 라헬의 실종, 그리고 오늘의 발견까지. 그는 말없이 들었어요. 내일 서울에 가야 해요. 라헬. 아니, 한빛을 만나러요. 같이 갈게요. 진호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서울까지 동행하겠다고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해요. 아디나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우리 관계가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진호 씨. 다음 날 우리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시간의 여정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라헬을 만난다. 정말 라헬이 맞을까? 나를 알아볼까? 수많은 질문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진호 씨의 묵묵한 존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곧바로 햇살 보호시설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긴장돼요. 2년 만에 딸을 만나는 거예요.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상담실에서 시설장과 적십자사 담당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엔 씨, 오늘 한비치를 만나실 텐데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설장이 말했어요. 한비치는 폭발 사고 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지금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요. 오늘은 첫 만남이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한비치와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설장의 안내로 놀이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창가에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헬이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 그 머리카락. 틀림없는 제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기 있는 아이가 한빛이에요. 시설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떨리는 다리로 놀이방에 들어섰습니다. 한빛이는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빛아 안녕. 시설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오늘 만나고 싶은 분들이 왔어. 한빛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라헬의 눈, 다비드의 미소. 우리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안녕, 한빛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디나라고 해. 한빛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인식의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어른을 보는 평범한 표정이었죠. 선생님은 어디서 왔어요? 한빛이 물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왔어. 너를 만나고 싶어서. 진호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안녕, 한빛아. 나는 진호 아저씨야. 한빛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제 목에 걸린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거 예뻐요. 라헬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이거 마음에 들어? 한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목걸이를 벗어 보여줬어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라헬이라고 쓰여 있어. 빛이라는 뜻이야. 한빛이랑 같은 뜻이지. 순간 한빛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에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목걸이 있었어요. 예전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있는 걸까요? 어떤 목걸이였어? 기억 안 나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라헬의 7번째 생일에 준 별 모양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폭발 당시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1시간 정도 한빛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렸어요. 직접적인 과거 이야기는 피했지만 한빛의 작은 습관들이 라헬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는 방식,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 시간이 다 되어 헤어질 때 한빛이 물었습니다. 또 올 거예요? 그럼 내일도 올게. 제가 대답했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한빛아. 보호시설을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딸은 분명 살아있었지만 저를 엄마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저도 그저 낯선 어른 중 하나일 뿐이었죠. 어땠어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라헬이 맞아요. 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헬.
아니, 한빛을 데려가서 함께 살아야 할까? 그 아이에게 갑자기 넌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내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적십 자사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한빛과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법적으로는 코엔 씨가 친모임이 확인되었으니 양육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빛이를 위해 점진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좋을까요? 우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한빛이와 유대감을 형성하세요. 그리고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대한 기억을 천천히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빛이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2-3회 서울을 오가며 한빛을 만났고 조금씩 친해져 갔어요. 처음엔 낯설어 하던 한빛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도 항상 함께 했어요. 그는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었고 한빛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한빛이 좋아하는 나무 공작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아나갔죠. 어느 날 한빛의 심리치료 시간에 참관했습니다. 치료사는 놀이를 통해 한빛의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한빛아, 이 인형은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한빛이 인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라헬.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라헬이라고? 예쁜 이름이네. 어디서 들은 이름이야? 몰라요. 그냥 생각났어요. 치료사는 의미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한빛의 법적 양육권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빛을 데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스라엘? 아니면 정선? 그 질문의 답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빛의 양육권을 받은 날 저녁, 진호 씨와 함께 서울의 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빛을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였죠. 진호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인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향이자 라헬과 다비드의 추억이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비극의 장소이기도 했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는 라헬. 아니, 한빛의 과거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선에. 함께 살면 어떨까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선에요? 하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아디나와 한빛이. 그리고 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제안은 처음이었어요. 진호 씨. 정말요? 네. 어차피 우리 집은 충분히 넓고 한빛이도 자연 속에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장말순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선은 이미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의용소방대, 행복식당. 제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었어요. 네, 좋아요. 정선으로 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빛을 데리러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한빛은 작은 가방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저와 진호 씨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니? 제가 물었어요. 한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산과 과수원이 있는 정말 예쁜 곳이야. 한빛은 시설 선생님들과 작별 인사를 했고 우리는 함께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빛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낯선 환경에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저기 산이 정말 커요. 한빛이 말했습니다. 응, 정선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야. 우리 집도 산 근처에 있어. 진호 씨는 조용히 한빛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정선에 도착했을 때 장말순 할머니가 행복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한빛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한빛이구나.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한빛은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렀습니다. 모두 한빛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디나 딸이구나. 정말 예쁘네. 우리 마을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생기다니. 한빛은 처음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모두의 진심 어린 환영에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진호 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 한빛은 신기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호 씨가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호 씨는 한빛을 위한 방을 미리 준비해 두었더군요. 아름다운 침대와 책상,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이게 다 내 방이에요? 한빛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널 위한 거야. 진호 씨가 말했어요. 감동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호 씨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감사해요, 진호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빛아, 내일부터 여기서 함께 살 거야. 좋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한빛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한빛은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 수속을 밟았고 저는 계속해서 행복식당에서 일했어요. 진호 씨는 과수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한빛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빛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빛의 방에서 그녀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그림이었는데 한 여자가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한빛아, 이 그림은 뭐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불이 있었고 누가 저를 안고 달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폭발 사고의 기억이 꿈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한빛의 심리치료사가 정선을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위한 자리였어요. 치료사는 한빛의 그림을 보고 의미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해야 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한빛이 질문할 때 진실을 알려주되 너무 자세히는 말고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요. 그날 저녁 한빛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디나, 이모는 제 엄마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정작 닥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빛아. 그래,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내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려고 했어. 한빛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 라헬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빛. 아니, 라헬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은 라헬이었어. 빛이라는 뜻이야. 한국에서는 한빛이라고 부르게 됐지. 저는 누구예요?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사고로 우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야. 한빛은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2년간의 슬픔이 녹아내렸어요. 마침 들어온 진호 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한빛이 처음으로 제 방에서 함께 자겠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 거예요? 아빠랑도? 아빠라는 단어에 잠시 당황했지만 한빛이 진호 씨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호 아저씨. 아빠와 함께. 한빛은 만족한 듯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비극, 한국으로의 도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진호 씨, 한비치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괜찮으세요? 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아디나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우리 계약 결혼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을까요? 진호 씨.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디나와 한빛이. 당신들은 제게 가족이에요. 제가 사랑해요. 37년간 말을 아껴왔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진실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진호 씨를 사랑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될래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한빛의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선 초등학교의 새 학기, 한빛은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식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긴장되니? 제가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가 같이 가주니까. 진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빛의 새 출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이었죠. 입학식 날 정선 초등학교 운동장은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빛은 새 교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한빛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한빛이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용기 있는 아이니까. 입학식이 시작되고 한빛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와 저는 운동장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 딸이 벌써 학교에 다니네요. 진호 씨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는 한빛을 데리러 교실로 갔습니다. 이미 몇몇 아이들과 친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이 생겼어요. 민지, 수연이요. 정말 잘 됐구나.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진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이성배 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디나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의용 소방대 정기훈련이 있는데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 의견 듣고 싶어서요. 오늘은 한빛이 입학식이라 가족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내일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축하해요, 한빛이 입학을.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한빛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장말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한빛을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한빛이 학교 첫날 축하해. 할머니가 한빛을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저녁 식사는 축제 같았습니다. 한빛의 첫 등교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였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들러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이마늘은 드론으로 찍은 마을 사진을 선물로 가져왔고 이성배 대장은 특별 제작한 안전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이 가방에는 반사띠가 있어서 밤에도 잘 보여. 그리고 비상 호루라기도 있지. 이성배 대장이 설명했어요. 우와, 고마워요. 한빛이 기뻐했습니다. 늦은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한빛이 질문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한국에 살아요? 이스라엘에는 안 가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하기 복잡했습니다. 진호 씨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빛아, 이스라엘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새 출발을 하러 한국에 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빠를 만나고 다시 너를 찾았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언젠가 함께 가볼게.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여기야. 한국이 우리 집이야. 한빛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날 밤 한빛을 재운 후 진호 씨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진호 씨, 생각해보니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했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서류상 결혼이었으니까. 언제 할까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진호 씨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봄에 과수원에서 하는 게 어때요? 사과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워요. 좋아요.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결혼식. 계획을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한빛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말순 할머니는 이미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아디나 일찍 왔구나. 오늘 새 메뉴 시작하려고 해. 내가 만든 샥슈카에서 영감을 받았어. 정말요? 어떤 메뉴인데요? 한국식 샥슈카야. 김치와 두부를 넣고 약간 변형했지. 할머니의 실험 정신에 웃음이 났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점심시간 식당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군 장교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시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약속대로 새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아디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배 대장이 반겼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그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쉬운 버전도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디나 씨가 직접 교육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한빛이 학교 아이들에게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과수원을 지나며 진호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다리에 올라 나무를 살피고 있었어요. 안전하게 40일 비율로 설치된 사다리였죠. 진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내려와 반겨주었어요. 일 끝났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한빛이는요?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어요. 5시에 데리러 가기로 했죠.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의 일상이었죠. 집에 도착해 차를 마시며 문득 제 인생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 그리고 지금은 새 가족과 새 삶을 찾았어요. 뭐 생각해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도망치듯 온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을 줄은 몰랐거든요. 진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나고 한빛이를 다시 찾고. 네, 운명이었나 봐요. 5시가 되어 함께 학교로 한빛을 데리러 갔습니다. 한빛은 신나게 달려와 우리를 안았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한빛이 내민 그림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산과 과수원 그리고 커다란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교, 이건 할머니 식당.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빛에게도 이곳은 이미 집이었어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자신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3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진호 씨는 과수원 이야기를, 한빛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저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한빛이 잠든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문득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과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진호와 나 그리고 한빛.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여기에 모였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고 다시 가족을 찾았으니까. 일기를 쓰며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별이 이스라엘에서도 보일 테지요. 다비드도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절은 변했지만 우리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빛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진호 씨와 저는 의용 소방대와 마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한빛이 질문했습니다. 엄마, 나 이름이 두 개야? 라헬이랑 한빛? 그래, 두 개 다 내 이름이야. 두 이름 다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둘 다 소중한 내 이름이니까. 한빛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라헬, 학교에서는 한빛으로 불러줘요. 라헬.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라헬아. 진호 씨의 과수원에 사과꽃이 만개했을 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저는 흰 드레스 대신 이스라엘 전통 의상을, 진호 씨는 한복을 입었어요. 한빛은 두 문화를 섞은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습니다. 장말순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식이 끝난 후 진호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디나 그리고 한빛이가 정선에서 새 가족으로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한국을 제 조국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제 가족이 있고 제 삶이 있으니까요. 한빛이 달려와 우리를 안았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사라졌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과 기억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제는 제 조국입니다.